오늘은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재벌 문제인데요. 그 여러분들 좀 재벌 뭐 또는 대기업 하면 일단 좀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일단 보시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왜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문제 아니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뭐 그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밀한 분석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미지상으로 아 삼성은 정말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이 뭔가 결탁해서 정권과 결탁해서 뭔가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같고 그렇게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물론 그 이미지가 이제 꼭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이고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지만 그 이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어떤 뭐 의협심이나 뭐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뭐 이런 그 이렇게 재벌은 나쁜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도식으로 하기에는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좀 더 역사적인 면이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나가야 하는가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벌이 왜 문제인가, 기업 지배 구조가 왜 개선돼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재벌 대기업이 너무 적은 지분으로 그 계열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6년, 2017년으로 업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했는데 그 전에 그 제가 이제 사전에 그 참고할 자료로 그 자본주의 개혁 3.0이라는 그 조선비즈가 이제 제가 경제정책부장, 금융부장일 때 했던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읽고 오셨으면 뭐 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10대 재벌의 내부 지분율이 57.6%인데, 그러니까 내부 지분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총수하고 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죠. 계열사 지분율이 54.9%고 총수 일가 지분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재용이나 뭐 이건희나 그 2.6%의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총 계열사의 2.6%의 지분을 가지고 그 이걸 다 경영을 하는 거죠. 그 자기 회사처럼. 나머지는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그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순환출자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되는데 이거는 이제 45대 재벌로 넓혀보면 뭐 역시 비슷합니다. 뭐 2%나 4%나 뭐 비슷한 거죠. 계열사가 50% 넘게 그러니까 그 기업 지배를 하는 그 주주 이 비율 지분율이 50% 정도는 다 그냥 계열사들 돈으로 이렇게 자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총수 일가는 뭐 2.6%, 뭐 4.1%,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계열사 간의 이해상충이 되는 거죠. 흔히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흔히 얘기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그 주인 대리인 문제인데 그 주인 대리인 문제는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이제 미국식이나 그런 그 일본 같은 그런 곳에서 얘기되는 거고 우리는 그 소유와 경영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그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 그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너 지분이 많은 기업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제일모직과 에버랜드가 합병을 했고 에버랜드는 이재용의 지분이 한 30%가 넘는 그 이재용이 대주주인 그 이거 합병을 해서 이 합병 과정에서도 역시 그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를 훨씬 더 좀 높게 해서 그 이재용이 합병 그 기업의 지분을 더 많이 갖게 했겠죠.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복지부 장관과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 당시도 이제 그 이때 1대 1.3원가, 1대 0.3원가를 했는데 그 비율이죠. 합병 비율인데 역시 이제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국민연금도 거기에 찬성을 했고 그 국민연금이 거기에 찬성한 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정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삼성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기보다 그 기업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합병이 무산됐을 때 그 파장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그쪽에 이제 그 논리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제일모직의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됐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주 SK하고 SK CNC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K CNC는 SK 그룹 전체 그 뭐죠? 그 삼성 SDAS와 같은 그 시스템 통합 그 SI 업체죠. 그러니까 그 전산 쪽을 전산하고 시스템을 전담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모든 재벌 기업은 그 SI 업체를 다 이렇게 계열사로 두고 있죠. 그 내부 그리고 이 SI 업체들은 대부분 그 매출의 한 90% 정도 뭐 매출의 대부분이 그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어쨌든 이제 SK CNC 역시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한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SK CNC를 그 키웠죠. 매출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의 지주회사격인 회사는 SK 주거든요. 그 SK 주 그 자원 개발하고 뭐 그런 곳인데 상사 개념에 했던 합병해서 이제 그 SK CNC에게 훨씬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던 거죠. 그 2000 몇 년도에 그 SK CNC가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당시 그 공모가가 한 3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그때 그 한 500만 원어치 샀거든요. 이게 그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많고 이게 앞으로 이런 과정을 될 거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나 봐요. 저는 그때 좀 사회 초년병이고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3만 원이 한 몇 달 후에 그 한 1년 후인가 9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배나 됐구나 해서 이제 저는 그때 팔았죠. 근데 그게 그 이후에 한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기업 가치 오너 지분이 높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죠. 에버랜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에버랜드가 이제 그 여러분이 아는 놀이동산 그 에버랜드예요. 그 에버랜드는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고 그 그러니까 1996년 10월에 그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CB라고 하는 그러니까 채권인데 그 나중에 그 일정인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CB라고 해서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에버랜드가 당시에 그 장외에서 그 비상장이니까 이제 장외 주식이 거래되는데 장외 주식 거래가가 85,000원이었는데 그 에버랜드 CB 발행 가격은 그 7,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된 가격에 이거를 그 이재용한테 발행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헐감배각 논란이 일었고 이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 제3자 배정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한테만 몰아주는 62만 주를 그 48억 원에 매입해 가지고 에버랜드 지분 25%를 확보했습니다. 그 삼성 SDS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걸 했었고, 그 에버랜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삼성생명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삼성생명이 2010년에 상장하면서 자산이 엄청 불어났고, 2013년 말에 이제 제일모직과 에버랜드를 합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과 2015년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그 48억 원에 매입했던 에버랜드 CB가 그 3조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제 그 공제 한도가 이제 10억 원이고, 그러니까 10억 원까지는 그 상속세를 안 냅니다. 근데 10억 원이 넘어가면 그 50%를 내야 되거든요. 50% 내고 그 지방세까지 하면은 뭐 한 55에서 60%까지 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지분을 이재용이 상속받는다. 한 뭐 12조 정도 될 텐데 12조를 상속받으면 6조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분율이 그 현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물납 형태로 내게 되고,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의 지분이 날아갈 텐데, 현재 지분율도 2.6%밖에 안 되는데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지주회사격인 그 삼성물산이 원래 이제 삼성그룹의 모태고, 그 삼성전자 지분도 12%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그 이런 좀 지주회사격인 회사의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버리면 그 지분율이 위태로워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김상조 교수,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죠. 김상조 교수 같은 분은 뭐 그거 낸다고 이렇게 그 흔들리겠냐. 삼성의 주인은 그 이재용 뭐 일하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경영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이익을 계속 낸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 이재용을 계속 신뢰할 거고, 그 해서 경영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적대적 인수합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그런 불안을 해서 이제 그 상속의 문제 때문에 그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오너한테 유리한, 오너 지분이 많은 오너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이제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보겠죠. 그래서 그 삼성물산 주주들이 되게 아주 좀 약간 그랬었죠. 그 일신제약인가 그 한 삼성물산을 2%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반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이나 그 중소기업이나 그 회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지분만큼이 그 회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들 그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그런 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냥 다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를 무서워하고 그냥 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횡령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그 개인 사적인 용도, 뭐 생활비로 쓴다거나 그러면 횡령이거든요. 그거는 회사 돈을 회사 업무에 쓰지 않고 개인적인 거에 썼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다 회사 돈을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번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명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냥 회사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관세 면제받고 그냥 들여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필리핀 가정부도 뭐 그렇게 하고 그 기업을 우리가 창업을 했다고 합시다. 창업을 하고 처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건네주고 투자를 받는데 대출도 아니고 지분을 하고 투자를 받는 건데도 거기에 그 대표이사의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지분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유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가 내 사업의 가능성, 이게 잘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 지분을 투자하고 그 돈을 받아 사업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냥 땡이다. 그냥 나는 내 돈만 책임진다. 이걸로 되는데 그 지분 투자까지도 대표의 담보를 요구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중반까지.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만. 물론 은행 대출도 이제 은행 대출은 당연히 이제 끝까지 갚아야 되는 게 돼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죽음의 계곡이 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모아놓은 그 유치한 투자 자금은 이제 떨어져 가고 거의 이제 개발해 가는데 그 아직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뭐 팔리지 않는다거나 뭐 서비스가 안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데스밸리라고 하거든요. 한 3년 정도 차. 그걸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쓰러집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이제 항상 닥쳐오는데 그때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그럼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한테 가서 좀 추가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 그 엔젤 같은 투자자들은 우리 흔히 엔젤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자는 엔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다 자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그때 많은 그 이제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사정을 해서 돈을 끌어모으죠. 이제 지금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지금 월급이 몇 개월째 밀렸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겨우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성공을 하는 거죠. 성공을 하면 그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가족 친지들 돈한테 그 돈을 끌어모으고 사정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지 그 당시 투자자들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엔젤 투자자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그런 판단을 하고 결국 다 내 힘으로 해결해 냈는데 이게 왜 너희들 회사 이건 내 회사지. 그 대기업은 그나마 이제 공개되고 알려져 있어서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소기업으로 가면 더합니다. 그게 중소기업은 완전히 그 오너의 하나의 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의 뭐 직원들을 그 머슴 취급하고 그 성희롱이나 그런 것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도 이제 별로 안 알려져서 이제 그렇지만 그 중소기업을 흔히 이제 되게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대기업한테 착취당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약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고 이미 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나 뭐 신용보증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저번 강의나 저저번 강의에도 보셨겠지만 대기업의 하청만
따놓고 있으면 그냥 그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냥 뭐 평일 낮에도 이제 골프 치러 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너무 오래 이제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그 중소기업 대출이나 신용보증의 보증을 너무 오래 의존하는 기업들은 좀 끊고 이제 막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아까 얘기했던 그 데스밸리에 처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그 지원하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또 대부분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친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좀 가하겠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회사 돈이 뭐 내 돈이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언론사도 있죠. 언론사도 그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2000년 초반에 엄청 성장해서 한 거의 이제 몇 개 그 뭐 통신사 뭐 케이블 방송 뭐 신문 인터넷 다 거느린 그 회사도 하는 행태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 이렇게 그 본 회사의 그 오너 지분율이 낮으니까 따로 언론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오너의 지분이 한 50%가 넘겠죠. 여기를 막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이쪽 본사의 힘으로 인해서 이쪽에 광고해라, 뭐 이런 뭘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이제 본사의 지분을 좀 사게 해서 경영권 지분율을 늘려가고 그리고 뭐 거기 사모님은 또 그 미대를 나오셔가지고 또 그런 미술재단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는 안 좋은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 그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자식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냥 한 명만 좀 경영에 참여하고 그 한 명이 이제 다 상속을 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오너들은 이 기업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첫째한테는 이걸 물려주고 둘째한테는 이걸 물려주고 셋째는 이걸 물려주고 또 사촌에 팔촌은 뭐 이런 커피숍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각 계열사 건물에 다 입점시키고 이런 식의 이제 이익감 몰아주기가 지금 큰 문제가 돼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그걸 하는 뭐 법도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삼성은 이렇게 해서 승계 구도를 완료했고 SK도 이렇게 승계 구도를 완료했습니다. 그 앞으로 뭐 어디가 될 거냐면 이제 현대차가 남았죠. 그 현대차는 그 현대모비스 옛날 현대전공이죠. 그 자동차 부품을 하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도입니다. 그 좀 지주회 성격이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그 정의선 그 부회장 이제 정몽구 회장에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선 부회장은 그 현대모비스 지분이 없습니다. 현대차 2.3%, 기아차 1.7%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택도 없고 현대모비스가 그 현대차, 기아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지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그 글로비스를 만듭니다. 글로비스. 그 이게 이제 자동차 수출할 때 그 자동차를 실어 가지고 그 해운하는 업체인데 원래는 이제 현대상선이 했었죠. 현대상선이 했는데 그 왕자의 난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그 정도인가요? 2001년인가요? 그 정몽구 회장이 첫째거든요.
정몽원 회장이 지금 자살해서 돌아가신 정몽원 회장이 둘째였고, 그 정주영 회장은 그 정몽원 회장을 되게 그 총애했다고 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그 본인과 되게 닮아서 똑똑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정몽원 회장 부인이 이제 현정은 씨잖아요. 현정은 지금 현대그룹 회장. 그 또 그 며느리를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되게 예뻐했대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낮에도 그 평일 낮에도 그 별 일이 없을 때 시간이 남으면 그 몽원이 집으로 가자 해서 정몽원 회장은 집에도 없는데 가서 며느리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과일 먹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몽원 회장이 그렇게 총애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첫째니까 자기는 그룹을 자기가 이어받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대건설,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건설이 이제 주력 회사여서 모회사였죠.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거의 치맥기도 있고 되게 막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정몽원 회장 쪽에서 먼저 이제 선공을 하죠. 그 현대건설에 자기 사람을 그냥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정주영 회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사인 받아가지고 그 임명해 버리고 하니까 이제 정몽원 회장이 당시 좀 이렇게 그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현대건설 이런 쪽에. 정몽원 회장이 그 반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치매 걸린 정주영 회장을 그 기자회견 석상에 불러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거는 정몽구 회장이 했던 건 무효고 이제 다시 그 인사 조치를 다시 되돌리죠. 이게 문제가 되고 해서 그 계열 분리를 이제 정부가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대건설 상황이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상선을 비롯한 그 주력 그룹은 그 정몽원 회장한테 주고 현대차, 현대전공 자동차 관련된 거는 정몽구 회장한테 다 그 가는 걸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죠. 그 뒤로 이제 현대건설은 망해가지고 그 워크아웃 들어가고 법정 관리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현대차 그룹에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계속 좀 안 좋아지고 현대차는 계속 잘 나가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는 완전히 글로벌에서 도약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현대건설도 나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인수를 해서 그 자기 건설사 현대엠코하고 합병을 시킵니다. 어쨌든 그 2001년에 글로비스를 설립했고 그 현대상선이 그동안에는 이제 자동차 그 운송을 했는데 이제 모든 물량을 현대 글로비스로 몰아줍니다. 몰아줘서 그 2001년 설립 당시에 이제 글로비스의 매출이 그 1,900억 원, 뭐 2,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2016년에는 매출이 15조 원으로 급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그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비스 지분을 그 취득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분율이 높은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를 합병해서 할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혹시 그럴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너무 보는 눈이 많아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럴 거라고 예상한다면 우리는 글로비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SK CNC 3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팔고 그러지 마시고 쭉 가지고 있는 거죠. 합병될 때까지. 그러면 일단 계속 키우겠죠. 이런 글로비스를 계속 키우겠죠. 일감 몰아주기 해서 어쨌든 매출을 뭘 하든지 해서 키울 거고 이 합병할 때 합병 비율도 훨씬 그 글로비스에 유리하게 할 거고 그래서 글로비스 주주들은 좀 이익을 보고 그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이런 약간의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 이전에는 부당 내부 거래와 채무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그 선단식 경영이라고 예전에 했잖아요. 그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우리 재벌이 선단식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기 기업을 일으킬 때 그 모회사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때 삼성전자가 원래 가전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70년대 반도체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 반도체를 시작했죠. 그때 초기에 그 누가 삼성이 만든 반도체를 사겠어요. 다 일본이 다 잡고 있는 시장이었고 당연히 초기에 반도체 사업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삼성전자의 다른 부문들이 다 메꿨겠죠. 그리고 그 반도체 사업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정도. 그 흔히 이제 삼성생명을 그 삼성그룹의 저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낸 보험금.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런 뭐 제한도 별로 없고 해서 그 물론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것도 갖다 썼겠죠. 갖다 썼지만 그걸로 한계가 있고 삼성전자가 망할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어차피 이제 보험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출도 하고 거기 쏟아부은 거죠. 쏟아부어서 반도체 사업이 계속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간 거죠.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초반에 포니 생산하고 할 때 물론 그 초기에는 그 외국산 부품이 거의 한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생판 자동차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게다가 그 당시 정세영 회장이라고 정주영 회장 동생이 있는데 그 정세영 회장한테 맡겼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사업을. 근데 그때 의사결정을 그 포드하고 협력을 했었나? 하는데 포드가 너무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하니까 독자 개발하겠다고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협력도 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 그 자동차 회사로부터 좀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공식 제휴가 아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 차를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누가 사겠어요? 물론 이제 포니도 수출을 하고 하긴 했지만 그 아주 낮은 가격에 수출을 했겠죠. 그런 적자 손실을 현대건설이 다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당시 이제 중동 건설 시장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큰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단식 경영인데 그게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모든 재벌 대기업들이 그런 식의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겠죠. 신규 진입하는 회사도 없고 그래서 재벌 기업들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부당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그 채무보증은 이제 계열사가 그 대출을 할 때 모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낮은 금리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고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 이런 거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재벌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왜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을까? 미국, 유럽,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주주자본주의. 그리고 주주들이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주주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금융기관, 그 투신회사나 투신 자산운용사나 아무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 주주를 견제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주 대리인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해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성과를 내려고 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그 거의 성장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고 단기 성과를 내려고 하고, 뭐 그런 전문 그 대리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영을 기관 투자자들이 견제를 합니다. 이사들도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선임을 해가지고 하고, 그 전문 경영에 맡기고, 그 유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주요 주주가 그런 어떤 가족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 무슨 가문하고 있는데 그 두 가문이 그 한 50%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경영 견제, 그 사회이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러니까 은행이나 노동자나 지방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그 12명 이사 중에서 절반은 노조 대표들이 합니다. 그리고 대출해준 은행들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하고, 지방 정부나 소비자 단체도 이렇게 그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견제를 받는다고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런 경영 견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일본은 이제 재벌이라는 말이 그 일본에서 왔지 않습니까? 자이바츠라는 게 일본에서 왔고,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그 가족 기업이 재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뭐 이런 5대 재벌이 그 정부하고 거의 결탁, 정경유착, 그렇죠. 그 정도 해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재벌들이. 그러니까 군수물자도 생산하고, 군함도에서 보셨듯이 그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광산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정부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 군정이 실시가 됐죠. 메가더가 오면서 재벌이 전쟁에 그 기여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합니다. 그 2차 그 미 군정에서 재벌을 해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나고 베트남 나고 하면서 그 미국은 이제 일본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럼 뭐 전시물자 생산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일본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 재벌 해체했던 그 규정 법을 다 완화해줘서 다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특징은 그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그 재벌이 있지만 그 전문 경영인이 실질적인 경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타도 원래 전문 경영인이 하다가 그 위기에 빠지니까 그 회장이 그 이제 온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전문 경영인이 하고, 전문 경영인의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일본 롯데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신동민 회장의 형이죠. 경영권 분쟁하고 그러니까 한국 롯데는 신동민 회장이 그 책임지고 맡았고, 일본 롯데는 지분이 신동주 회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맡았고, 그 물론 이제 누구죠? 신격호 회장이 아직 그분도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90살이 넘어서 그 신격호 회장이 지금 90몇 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저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그 맨 꼭대기층 36층에 그분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그냥 거기 펜트하우스처럼 사는데, 몇 년 전부터 밤에 이제 속옷만 입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경영권 분쟁이 났고 서로 싸우니까 그 일본 롯데의 그
그 CEO나 이사들이 그 신동빈 편을 든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신동주 회장보다 그 우리 롯데가 가야 할 길은 신동빈 회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경영 성과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한국 롯데를 거의 뭐 30배 정도, 한 20년간 30배 정도 성장시켰는데 일본 롯데는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능력 면에서 신동빈 회장을 선택한 거죠. 그 전문 경영인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서 그런 견제가 이제 대주주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인 기가 투자자들을 임명하고 여기는 이제 은행이나 노조가 견제를 하고 임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2011년부터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본이 지배구조 개선에 엄청 앞서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에서 세 가지 화살에서 세 번째가 구조개혁인데 그 구조개혁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서 그 거래소가 그 독립사회이사를 그 추천, 그러니까 2명 정도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로 계열사가 여러 개가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열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업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원래 구글이 상장되어 있는데 다른 그 기업을 다른 사업분을 확장하면서 구글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구글 알파벳을 만들면서 그 기존 구글은 상장 폐지하고 구글 알파벳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오너가 그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 삼성물산 주주들이 그렇게 불만을 품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라면 바로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집단 소송제는 그 A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 회사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A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습기 문제가 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한 명이 승소하잖아요. 가습기 있잖아요. 한 명이 승소하면 그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회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배상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 독일 자동차들 폴kswagen이나 그 BMW는 아니었나요? 그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배상금이 그 1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배상금이 나오는 이유는 집단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했을 거고 소송에서 이기면 그 삼성물산 모든 주주들에게 그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해상충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하나만 상장시킬 겁니다. 그 계열사 중에 하나만, 대표적인 회사 하나만 상장시키는 거죠. 영미권 국가들,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전면 도입돼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증권 관련된 그 문제에만 집단 소송이 되고 일본은 그 뭐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고 해가지고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도입돼 있는데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서 거기 뭐 소송이 된 게 4건인가 5건인가 밖에 안 됩니다. 한 10년 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재벌 문제가 있을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계열사 동시 상장이 일반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인해서 그 순환 출자를 정부가 용인해 준 게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에 이제 83 8월 3일 날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을 선포했는데 이제 이걸 83 사채 동결 조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오일 쇼크가 오기 직전이었고 그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커졌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혜였습니다. 특혜. 그러니까 은행 대출 뭐 대출 금리가 10몇 프로였지만 그 은행 대출 그 아무리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대출 받는 것 자체가 특혜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 금리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그 대출 가지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더 높아서 그냥 훨씬 더 그 채무가 경감되는 그러니까 명목 가치로 따지니까 실질 가치로는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어쨌든 금리가 매우 높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그 은행 대출은 그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다 배정을 했죠. 그 수출 기업들 그리고 중화학공업 이런데 정부가 은행 대출을 배정을 지금으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때 개인들은 대출을 받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은행 대출로도 안 되니까 이제 사채를 다 끌어다 쓰는데 당시 사채 금리가 36%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한 20%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정경련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서 사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해서 진짜 안 좋은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그 기업과 사채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을 제3자인 정부가 강제로 무효화하고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독재였으니까 가능하죠. 독재였으니까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사채 금리를 연 36%에서 16.2% 정도로 인하하고 그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럼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써야 되느냐 했을 때 기업들이 이제 장기 자금, 시설 투자하는 장기 자금까지 사채를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장기 자금을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증권 시장을 육성하자. 그 증권 시장은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그 기업들은 그 상장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증권 시장에 올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회사를 왜 내 지분을 소액주주들한테 내가 나눠줘야 되냐. 그때는 이제 그 경제가 아주 성장하던 때여서 이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내 거가 되고 이 성장하는 과실이 다 내 거가 되는데 왜 내가 굳이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상장하면 이제 일정 지분은 그 지분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하냐 해서 되게 싫어하고 안 하려고 했죠.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독재 정권이니까 강제적으로 기업 공개 촉진법을 만들고 529 특별조치 그리고 88 기업 공개 보안 시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다 상장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상장 대상 업체를 정해가지고 그 세제 이제 세금 뭐 세무조사 하겠다 또는 금융 너 대출 끊어버릴 거야 또는 뭐 더 대출해줄게 이런 식으로 세제 금융상의 혜택 또는 불이익을 무기로 이제 기업들을 강제로 상장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장시기를 보면 되게 그 몰려 있습니다. 그 1975년 막 이렇게 강제하니까 75년 6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그 재벌 대기업들 계열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거기 뭐 롯데도 롯데제과 뭐 롯데 그렇고 뭐 삼성전자 아무튼 상당히 그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상장시킨 겁니다. 계열사 강제로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1970년대 이제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이제 6개 전략 업종에
그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대출해 줄 테니까 만들어 그냥 해 그래 하고 근데 이제 자본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자본금은 은행 대출하고 달라서 이제 그 묶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금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A 기업이 일단 원래 모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있으면 현대건설이 자기 돈을 현대자동차에 투자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본금을 해서 현대자동차는 뭐 현대重工회하고 이렇게 순환 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대重工은 다시 그 현대건설 주식을 갖고 이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돈으로 그냥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회사 운영은 다 은행 대출로 하는 거죠. 그 정부가 다 해줬으니까 이런 전략업종 같은 경우는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순환 출자, 뭐 교차 출자는 2개 하는 거고 가공 자본을 통해서 높은 지분율을 유지했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계열사들끼리 이렇게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오너는 아주 소수 지분만 가지고 기업을 자기 것처럼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뭐 이런 기업 공개 그 증권시장 강제 상장이나 중화권 육성 정책 또는 뭐 이런 사채 동결 조치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상황 때문에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했고 당시의 문제는 해결했고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으나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기업 지배구조, 재벌 문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물론 지금의 재벌 기업 지배 구조를 비판을 하지만 재벌들 역시 나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시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걸 개선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고 하는 게 있지만 많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만 보면 나름 자기들도 이제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할 말은 자기들 논리는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재벌의 또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3세 4세로 가면서 그 점점 국가 경제보다는 그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벌 2세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희 때까지죠.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정몽구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맨 처음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사업 보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애국심을 강조할 때고 그래가지고 그 나는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을 일으킴으로써 국가에 기여한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혜를 많이 받았고 정부는 그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그러니까 수출 기업, 대기업 잘 되는 놈들한테 몰아주자. 그 자금도 인력도 다 몰아주자 해가지고 그 전략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재벌들은 그렇게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보국이라는 그 말을 내걸면서 나름 그래도 우리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재벌 2세들 같은 경우는 그 예전 우리 엄격한 아버지들이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듯이 공장에서 한 몇 년간은 자고 먹게 했습니다. 그 거기서 공장에서 자게 하고 그래야 현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몽구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그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벌 2세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사업 보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지만 3세 4세로 갈수록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그 조양호 회장이 2세고 이제 3세로 내려오면서
이런 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있으면서 이제 그런 뭐 추세가 뭐 당연한 건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요새 재벌 3세 사대들은. 그 재벌 문제가 이제 1980년대부터 그 경제력 집중 문제가 벌어지고 그 70년대 종합공업에 대한 투자들이 과잉 투자였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피로 진압을 하고 해가지고 그 쿠데타죠 쿠데타인데 친일 쿠데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통성이 되게 별로 없으니까 경제에 되게 매진하려고 했고 그 당시 그 이제 그런 문제들 아까 말했던 중화공업의 과잉 투자 그리고 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물가는 치솟고 그래서 김재익이라는 아주 훌륭한 한국은행 출신인데 그 사람을 그 등용을 합니다. 경제수석으로. 그래서 그 책도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경제는 그 자네가 대통령이야. 그 말을 항상 했다고 하고 경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아무튼 그 전문가를 잘 등용한 거죠. 그분은 이제 아웅산 사태 때 그 아웅산 그때 북한이 폭발해가지고 그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장에서 안정으로,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죠. 그리고 정부 주도 경제 운용에서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자율, 그리고 이제 보호에서 수익 개방과 경쟁 촉진으로. 그러니까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국산품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운동 해가지고 수입은 거의 막아놓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품목들은 그랬는데 그 바나나 요새 아주 싸게 먹는 바나나가 당시에 짜장면이 600원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600원이었습니다. 그때. 아무튼 그 수입 일단 기조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10% 20% 넘던 물가를 한 자릿수로 잡았어요. 그 82년, 83년 그때. 그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욕하고 싫어하지만 그때 물가 잡았다는 거에 아주 그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튼 물가를 한 자릿수로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주도에서 그 민간으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경쟁을 더 촉진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수익 개방 너무 보호만 하지 말고 수익 개방도 하고 좀 경쟁을 촉진시키자. 뭐 이런 기조의 대전환이 있었지만 기조가 이렇게 크게 바뀐다고 해서 그 바로 막 완전히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기조가 정해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기조로 쭉 가게 됐죠. 그래서 뭐 완전한 수익 개방 뭐 이런 거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 1993년인가요? 4년 그때 좀 우루과이 라운드 하고 1995년 WTO 출범하면서 그 시장 개방을 압박을 하고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더 개방이 완전히 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때 큰 기조 전환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문제 관련해서도 그 독점 그 상당히 대부분이 독과점이었겠죠 그때는. 1981년에 그 이런 기조 전환 하에 이제 공정거래법이 제정해서 시행되고 그 경제기획원 산하에 공정거래실이 설치됩니다. 현재는 공정위가 500명 정도 되는데 당시는 75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이제 대기업 집단 지정, 그 재벌이죠. 대기업 집단 재벌 지정해서 관리하고 그 상호 출자 금지시키고 그 출자 총액 제한제 이게 좀 약간 잘못 만들어졌는데 출자 총액 제한제가
그 재벌이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벌이 남들 하는 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벌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삼성, 현대, 대우 뭐 그런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순자산의 20%를 이렇게 그 총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그 재벌들, 대기업 집단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IMF 외환위기 때 그 외국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폐지했다가 2006년에 다시 부활시킵니다. 또 이제 재벌 문제, 항상 재벌 개혁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부활시키고 이명박 정권 때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이렇게 되는데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가 됐고, 또 이제 재벌 개혁 위한 노력들이 이제 IMF 그 1997년 외환위기 그때 맨 첫 강의에서 그 한국 경제 성장사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IMF는 정말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환골탈태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그 획기적인 아무튼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거는 군대와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의 원인이 뭐냐 해서 그 재벌의 그 문어발식 확장, 과잉 투자 이런 거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금융기업, 노동, 공공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이제 재벌 관련된 거는 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겁니다. 그때 뭐 부채 비율 200% 그런 그 지키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아무튼 이 재벌 개혁에서는 크게 그 공정거래법상 조치와 상법상 조치와 자본시장 관련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오너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데요. 공정거래법상 조치는 아까 그 서로 계열사든 채무보증 서로 보증서 주는 걸 금지했고, 그 부당 내부 거래를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그때 10년간 뭐 4천억인가를 부과했습니다. 그때는 돈 단위가 좀 엄청난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지주 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지주 회사로 전환을 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순환 출자의 문제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좀 구조가 일원화돼서 지주 회사가 있고 그 지주 회사 산하에 이제 여러 계열사를 두게 되니까 순환 출자를 해소해서 지주 회사로 하면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가 되게 그 적극적으로 그 지주회사로 전환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LG는 되게 이제 특이한 회사인데, 그 구씨와 허씨가 동업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창원에 아주 부자 그 허씨 집안이 아주 부자 집안이었고, 구씨는 좀 사업해보겠다고 같이 하자 해서 돈 많은 허씨 집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했고, 근데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절대 친구들하고 뭐 동업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욕심이 생겨서 그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뭔가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바로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절대 친구하고는 동업하지 말아라. 친한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LG 구씨와 허씨 집안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되게 양반 가문이었고, 오래 전통 있는 양반 가문이었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죠.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 계열 분리를 했죠. 그러니까 LG가 GS하고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LS 그룹으로 또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LG 그룹이 구씨였고 GS가 허씨였죠. 그 GS 지금 허창수 회장이 정경련 회장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계열사들 좀 나눴겠죠. 근데 전혀 잡음 없이 정말
그 진짜 안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나게 이렇게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한 몇십 년간을 아무 잡음 없이 경영을 해왔고 이렇게 계열 분리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도 이렇게 나눠 갖고 그 LG 그룹의 사혼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인화 경영입니다. 인화. 그러니까 사람과 화합인데 인화인데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현대차가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 좀 뭐 잘못하거나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잘립니다. 임원 같은 경우 바로 잘리죠. 그 정몽구가 쟤 바꾸어 하면 그냥 바로 잘리고 하는데 LG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좀 실패하고 해도 뭔가 부진한 실적을 내고 해도 그 자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히려 그 LG 그룹 내부에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가 휴대폰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도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LG 그룹은 되게 좀 독특한 그 급여는 좀 삼성이나 이런 데보다 낮지만 되게 이렇게 서로 인화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풍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의 조치가 그거였고 이제 상법상 조치는 이제 상장회사 전체 이사 중에 이제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임명하도록 그러니까 회사 임원 말고 밖에서 임명하도록 의무화를 했고 그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소액주주의 소송권, 장부 열람권, 이사 및 감사 해임 권한 이걸 강화했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우리나라는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되게 유리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그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그러니까 이 수입이 안 돼서 바나나를 이렇게 바나나 하나를 짜장면 가격에 먹어야 할 정도로 그 기업들을 보호하느라고 그 국민들은 그걸 소비를 못한 거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생산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도 그 산업용이 훨씬 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대표적이죠. 산업용요금이 훨씬 싸고 그 민간요금은 더 비싸고 그리고 뭐 수출이나 뭐 이런 거에도 그런 혜택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그 차별 제조업을 되게 이제 옛날에 수출하려고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그 서비스업은 그런 혜택이 없는데 제조업은 혜택이 있고 R&D 그 자금 같은 경우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그 서비스업은 그게 잘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업종에 제조업은 항상 이렇게 되지만 아무튼 이런 권리들을 강화했었고 그 자본시장 관련 조치는 이제 기업 인수합병을 자유화해가지고 적대적 M&A를 허용했고 그 외국인 주식 보유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면 개방이죠.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상장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그 IMF가 그 압박해서 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나름 선진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신탁과 은행 펀드에 편입돼 있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기관 투자자가 할 수 있게 기관 투자가들이 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참여연대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고요. 크게 이제 이 문제들을 그렇죠. 이 재벌 개혁을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하는 그 지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회이사가 돼 있고 하니까 그런 선진국 제도를 모방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오너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두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수기로 전락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교수님들이나 뭐 정부 관료들, 은퇴한 정부 관료들이나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많죠, 사회이사에. 하는데 그 사회이사를 뽑는 사람이 누구냐? 오너가 사회이사를 뽑습니다. 오너가 사회이사를 뽑으니까 그 사회이사가 되게 좋거든요. 그 월급 한 4,500씩 받고 그 차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비서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주식도 나눠주고 뭐 이런 아무튼 사회이사가 좋죠. 그래서 다들 하고 싶어 하죠. 뭐 별로 일은 안 하면서 뭐 이사회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그 한 서너 시간 내서 가면 되는데 월급이 500만이 나오고 하니까 다 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를 임명하는 사람은 오너고 그런데 이사회에서 어떻게 오너한테 반대되는 오너를 견제하는 뭐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너의 견제를 못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별로 기업 경영에 그다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좀 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굳이 내가 재벌한테 윗보일 필요가 있냐 해서 하지 않고 그 이제 보험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펀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그런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또 이제 재벌들의 계열사잖아요.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뭐 그리고 뭐 삼성증권 그렇잖아요. 이런 계열 다 재벌 계열이어서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너 견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소송법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법이 되게 약한 거죠. 이 역시 그 기업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의 권리 이것보다 기업들이 좀 잘 성장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예전 기조. 우리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죠. 소비자 권리보다는 기업들을 더 우선시하는 일자리니까요. 그게.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이사 임명하고 경영에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고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단소송법 같은 것도 이제 법적으로 아주 소비자 권리 구제가 아주 잘 돼 있고 그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오너와 그냥 사회이사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지 않고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독립이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너와 독립돼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이제 엔론 사태 때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2003년에 오라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 사회이사의 독립성 판단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너와 경제적 관계가 독립돼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인 관계까지 따져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오라클에서 이사들 중 이제 4명이 2001년 회사 실적이 이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건데 일부 주주들이 그래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오라클이 특별소송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으로 이제 사회이사를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 2명을 선임했는데 이 2사람이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스탠퍼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소송위원회는 법원에 주주대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원이 이를 이제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위원회 멤버들이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건데, 이 당시 사회이사였던 두 교수가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두 교수가 그 오라클과 이 피고인 4명인 이사로부터 이제 거액의 기부금을 스탠퍼드 대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과 이제 피고인 4명의 이사가 스탠퍼드 대 거액의 기부금을 제공했는데, 그 두 교수가 이제 그 영향하에 있다고 보는 건데, 그 두 교수가 스탠퍼드 대의 통제 하에는 있지 않다고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했는데, 법원은 그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중 한 사람인 그 이사가 그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이사를 가르친 교수, 그 4명의 피고인 이사 중에 가르친 교수였다. 그 점하고, 그 후에도 이제 그 대학 동문들 사이에 이런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내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 인간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또 앨리슨 오라클 회장의 아들이 그 스탠퍼드대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두 교수가 스탠퍼드 주요 기부자인 앨리슨 회장을 그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인간적 관계,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적이고 감정적 관계까지 독립돼 있어야 된다는 정도로 미국은 그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기준을 아주 높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본은 좀 뒤에서 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까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일본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이제 아베노믹스 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 제도를 다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이사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소액주주 권리 이런 문제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많이 들여왔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죠. 근데 아무튼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도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보는데, 그 당시에 일본 자료들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후진적이다 막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주로 미국 제도를 공부하고 미국 제도를 다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2011년에 아무튼 아베노믹스 하면서 이제 구조 개혁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데, 일단 먼저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보자면, 그 최순실 사태가 있었고 그 후에 막 이게 문제가 되면서 또 재벌 개혁에 대한 막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예야 대립이 커서 이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고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 이제 법으로 한 겁니다. 상법 개정안 법으로 해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중 투표제로, 그 집중 투표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5명 뽑는다고 하면 그 내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데 내 10% 모든 지분을 이사 1명 뽑는 데만 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뭐 20% 정도만 모으면 그 이사 1명을 완전히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자기 뜻에 맞는 이사들을 그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중대표 소송제,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니까 자회사가 잘못했는데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법으로 이제 강경하게 하는 건데, 일본은 그러니까 comply or explain,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준수해야 한다. 근데 너희들이 사정이 안 되면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도입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이제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이런 법에 의한 경선 규제보다는 그 증권거래소가 상장사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는 그 연성 규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상장회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그 상장 심사, 상장 유지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그 넘어가죠. 그냥 뭐 특별한 결특 사유가 없는 넘어가는데 이거를 거래소가 엄격하게 이번에 이걸 꼭 지켜. 그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꼭 도입해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그 상장 유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말을 좀 잘 듣게 되고 기업들이. 근데 아무튼 우리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의무하고 규제해 가지고 그 너무 획일적이어 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자산 2조 이상 뭐 이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회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또는 뭐 업종에 상관없이. 그래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거죠. 사회이사 4분의 1 다 선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이 자산 2조 이상인가 할 때 사회이사를 4분의 1 이상 선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너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라는 그 법 취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거죠. 사후 관리 감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된 계기는 2011년에 올림푸스 사건이라고 올림푸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문 경영인이 되게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이런 전문 경영인이 이렇게 해임했는데 오너가 이렇게 해임했을 때 보통 오너가 해임하면 그냥 조용히 집에 가거든요. 아무리 오너가 뭐 이런 범죄 사실이 있고 이런 횡령을 하고 뭐 분식회계를 했어도 우리나라는 그냥 해임하면 그냥 조용히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큰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몇 년간 고문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그만큼 줘요. 그 몇 년간을 그 원래 CEO 할 때만큼 연봉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너를 고발한다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분식회계를 폭로했고 이렇게 부인했는데 이제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엄청난 분식회계를 했던 거예요. 또 이 돈 상당 부분을 또 뭐 카지노에 쓰고 막 그런 게 발각되니까 여론이 아주 막 들끓었죠. 참고로 올림푸스는 그 내시경 시장의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우리가 모르는 전문 분야 그 내시경 그런 거 있잖아요. 의료기기 그거를 70%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그 원천 기술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소니가 지금까지도 건재한 거는 물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해가지고 좀 매출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소니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들이 엄청납니다. 거기서 로열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CD나 반도체 장비 이런 기술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 로열티로 소니가 가전은 다 망했지만 그래도 계속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아베가 그 총리가 되죠. 선거에서 이겨서.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이제 세 개의 화살을 당시 발표합니다. 통화정책은 그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은 재정을 확 늘려가지고 일본은 국채를 발행해서 막 재정을 막 쓰는 일본이 국가부채 비율이 23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스가 124%, 이탈리아도 130인가? 그런데 아무튼 국가 채무 비율이 그 60% 정도가 가장 건전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60% 이하. 우리나라는 지금 40%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제 60% 정도 이하인데 미국이 한 100% 정도 되거든요. 90% 정도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그 원래 기준은 60%였는데 점점 뭐 미국, 유럽 애들이 슬금슬금 하더니 한 90% 정도는 돼도 뭐 안전한 거 아니냐, 건전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진국이 주도하는 질서니까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에도 그 2차 오일 쇼크 되면서 외채 위기를 겪었고 그
그 상시적인 좀 불안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이라도 건져내야지 된다라는 것과 그 통일 대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통일되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국채를 발행해서 막 해야 되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런 걸 전혀 못 하겠죠. 그래서 통일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관료들이 항상 이렇게 싸워가면서 정치권과 싸워가면서 건전하게 해왔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238%나 되는데도 그 외환위기가 없죠. 왜 없냐면 그 일본 엔화가 좀 안전자산의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그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한 40% 5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40%를 그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죠. 그 막 대규모 매도하고 그래야 일어날 텐데. 원래 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중앙은행은 항상 그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잖아요, 중앙은행을. 근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푸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그 돈을 풀 경우에 이런 그 자금이 빠져나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막 그러는 상황이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축통화국에서는 물가만 안정돼 있으면 막 돈 풀어도 됩니다. 맘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에 지금 일본 재정의 한 20%는 국채 이자로 나갑니다. 10%, 20% 정도.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재정 역적을 해왔죠. 지금 계속.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조개혁, 성장 전략 이 세 개의 화살인데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도 이 성장 전략에 포함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 개정안을 이제 2010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2015년에 시행을 했고 이제 일본은 이때서야 사회이사제를 도입하는 거죠. 사회이사를 도입하고 사회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장사는 주총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comply or explain 그 법적 그냥 원칙은 준수하도록 하고 예외를 인정해줘서 이유만 설명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100% 자회사에 대해서 100% 자회사 위법 행위에 대해서 모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소송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그리고 2015년에 일본 최대 연금인 공무원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는데 그 국민연금이 계속 뭐 좀 미뤘어요, 가입을. 그러다가 이제 최순실 사태 나고 국민연금이 그 삼성 그 합병에 그런 삼성 편을 들었다는 게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국민연금 너희들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라 해서 이제 그 국민연금도 채택을 했고 계속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 경영진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5개 기본 원칙, 그러니까 그 주주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원칙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에 제정했거든요. 그때 외환위기 이후 때 했던 그런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 기업 지배로 그 제정했는데 거의 뭐 안 지킵니다. 유명무실하죠. 거래소가 그 관리도 안 하고. 그 거래소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크게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보시면 그 재벌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틀입니다. 대부분 다 하는 게 김상조 교수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가 그
얘기해줘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자본시장 개혁 3.0 시리즈도 그 김상조 교수의 좀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됐고 해결책은 이제 세 가지다. 그러니까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이사.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 밖의 사람이 아니고 경영진으로부터 경제적, 인간적 관계가 독립된 독립사회이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오너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사후적으로 그 기업들이 이렇게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그 법으로 집단소송제 같은 거를 활성화해 가지고 해야 한다. 크게 이런 세 가지 틀로 김상조 교수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으로 강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이제 법에 의해 사회이사 의무 규정을 두기보다는 거래소 상장 같은 이제 연성 규제를 활용해 가지고 그 독립이사를 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라인 아시죠? 그 네이버 라인 이제 일본에 상장됐는데 그 상장 당시에 이제 업무를 했던 분을 좀 취재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맨 처음에 그 미국하고 동시 상장했잖아요. 그 뉴욕 거래소하고 그 도쿄 거래소하고 동시에 라인을 상장했는데 그 미국하고에 상장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일본 도쿄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는데 그 본사인 네이버와 아주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서로 이해상충이 되지 않느냐를 엄청 따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라인은 초기에 만들어질 때 그 일본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 그 한국의 라인 네이버가 그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차피 기술은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뭐 언어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많은 기술들을 다 그냥 갖다 썼대요. 그리고 계약서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자회사니까 그냥 서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주는 거여가지고 대부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다 주고 했는데 그 도쿄 거래소에서 이거 계약서 어딨냐 해가지고 이거 그냥 받았는데요? 아니 확실히 계약서가 있어야지.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아무리 자회사지만 다른 회사인데 계약서가 없냐 해가지고 그 신경도 안 썼던 그 계약서 다 찾아가지고 새로 다 만들었대요. 새로 다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 그게 있습니다. 그 독립이사를 2명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 라인 그 담당자 말로는 독립이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슬쩍 2명의 이름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건데 그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박영삼 보좌관이 얘기하시기에 일본은 안목지가 발달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목지. 그냥 은근슬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 풀을 관리한대요. 그 사회이사 독립 사회이사로 할 수 있는 풀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나름 뭐 명망이 있고 다 그 괜찮으신 분들이겠죠. 거래소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처럼 그 정치가 개입돼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하라는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상장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이사들이 오너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오너한테 임명된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이렇게 해준 거니까. 어쨌든 아무튼 오너로부터 독립된 이사가 필요하다. 이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상장사 절반 정도가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 독립사회에서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거래소가 추천하는 역할까지 하는 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2017년 기준으로 상장사들 이 안건을 대신 경제연구소가 분석했더라고요. 반대 의견을 행사한 게 이제 그 의견을 낸 게 반대 의견을 낸 게 2.2%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중에 이제 38%는 그 401건 중에 38%는 외국인 투자자 낸 거.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반대 의견 안 내는 거죠. 그냥 그 얘기했듯이 일단 국내 증시에서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습니다. 17%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절반 정도 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너를 주주를 경영인 오너를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20% 정도 되고 일본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자산운용사가 드물고 다들 은행, 증권, 뭐 보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증권, 보험 은행들은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아예 의결권 행사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증권, 보험사 이런 그 자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행사를 잘 안 하는 그 하나증권 사장 주진영 사장이 하나증권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청문회에서 그 김승효 회장 불려나간 청문회에서 그 아주 뭐 신랄한 그 재벌 비판을 하긴 했는데 그 하나증권만 그때 반대했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하나증권만 반대했습니다. 그 주진영 이분이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인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재벌이든 뭐든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튼 뭐 민주당 쪽에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일반 그 대기업 계열사 자회사들은 되게 어렵다. 증권보험사들은 그 의견 개진이 되게 어렵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나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 7%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요 상장사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대부분 다 국민연금 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국민연금의 역할을 하면 좀 될 것 같고 이번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정치권이 그걸 개입하느냐 청와대가 뭐 대한항공 조양을 쫓아내라고 했느냐 뭐 그런 정치권의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연금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주이익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이게 그 정치권 영향 입김 뭐 이 논란이 벌어지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주 권리를 보장할 제대로 된 소송제도. 지금 증권에 관해서만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까다로운 소송 제기 요건이 문제죠.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그 유가증권 발행시장 공시부실기재, 그리고 주가 조작, 분식회계 4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체 지분의 0.01% 이상 가져야 되고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50명 이상의 주주, 그러니까 지분 0.01%를 가진 사람이 50명 이상 모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이제 기획 소송을 막기 위해서 로펌의 변호 횟수는 3번으로 제한되고 또 이제 문제가 사실상 육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소송 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 허가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게 3심제입니다. 소송 허가 신청이 3심제고 이제 본 소송이 3심제고 하니까 사실상 6심제로 운영이 되고 그 이것도 여전히 이제 그 기업들을 배려한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 권리 구제보다는 그 기업들의 그 유리한 뭐 그런 전통에 하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주회사 시대가 돼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어서 그 총수 전횡을 막을 다중대표 소송제 그러니까 그 자회사의 문제를 그 모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못하게.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뭐 오너한테 유리한 기업에 막 몰아줬을 때는
소송을 걸어서 배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 더 비싼 물건을 샀다. 뭐 그러면 이제 배임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들도 뭐 재벌 개혁 하려고 하고 뭐 언론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획일적인 규제는 항상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최대한 연성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 사회이사, 그 기관 투자자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소송제도, 주주 권리를 보장할 제대로 된 소송제도, 이 세 가지가 그 재벌 개혁,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저희가 이 자본시장 개혁 3.0 주로 이 내용으로 쓴 건데 이 기획 시리즈가 나가고 나서 그런 법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런 주장은 그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성 규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한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물어볼 게 있는지.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